다들 두근두근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게 이 부분이 아닌가. 예. 네네. 그러게요. 산삼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삼이 왜 신비할까요? 산삼은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식물이에요. 두릅나무과. 두릅 잘 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두릅하고 제일 가까운 식물이 산삼이에요. 오. 근데 이제 산삼, 인삼 그러면은 인삼 우리가 6년을 키워야지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인삼 종자를 따려 그러면은 씨를 얻으려고 하면 4년을 키워야 돼요. 그만큼 수명도 오래 걸리고 연구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모든 유전 연구 공부하셨다니까 유전을 하려고 그러면은 교배에서 그 다음 세대 종자가 그렇죠. 빨리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4년 걸려서 종자를 얻을 수 있다라고 유전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인삼 연구하는 사람은 정말 전 세계에서 제일 모자라거나 멍청하거나 그럴 겁니다. 그 일을 제가 했는데요. 이 일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은 중국이 우리나라는 인삼 그러면은 코리안 진생이라고 부르지만 중국 사람들은 차이니스 진생이라고. 그리고 중국 과학자가 한 12년 전에 저한테 오더니 양 교수 너 유전체 연구하는데 인삼 하려고 한다면서 인삼 어려우니까 우리가 할게. 너는 결과만 가지고 활용해 그러더라고요. 허허. 그것도 미국에 있는 큰 학회에서.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오히려 제가 더 빨리 시작하고 중국보다 더 훨씬 더 빨리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었었는데 사실은 저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어려운 식물이기 때문에. 그쵸. 네. 네. 벼랑 비교하면은 네. 한 10배 늦게 자라요. 10배. 그리고 염색체는 2배 많지만 24쌍이니까 네. 유전체 크기도 한 10배 커요. 와, 엄청 오래 걸리겠는데요? 네. 근데 10배 크다는 얘기는 또 10배 늦게 자란다는 얘기는 10 곱하기 10, 100배보다도 더 어려워요. 와. 근데 공교롭게 사람의 염색체가 23쌍이잖아요. 네네. 이 24쌍하고 비슷하죠. 오, 비슷하네요. 유전체 크기도 32억 쌍이에요. 인삼도 35억 쌍 정도 되는데 염색체 수랑 DNA 양이 식물 중에서 사람하고 가장 비슷한 게 인삼이에요. 그래서 인삼이라고 불리나요? 그래서 인삼이 사람한테 좋은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와, 뭔가. 우와. 농담이지만 네. 우연치고 정말 좀 필연 같은 그런 우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식물입니다. 근데 인삼은 정말 산속의 나무 밑에서 음지식물로만 자라야 돼요. 아주 천천히 자라고 또 심지어는 100년 이상도 자라죠. 그만큼 신비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인삼은 약용식물 중에 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약용 가치가 가장 높은 그런 식물인데 또 우리나라가 고향이죠. 그게 그 고향으로 살아온 게 산삼인 겁니다. 그 산삼이 지금으로부터 200~300년 전에 밭으로 내려간 게 인삼이고 그럼 인삼과 산삼은 사실은 같은 식물이라고 봐야지 되고 제가 유전체 연구를 다 했을 때도 사실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삼에 대한 유전체를 저희가 한 10년 넘게 걸려서 완성하고 6만 개 정도의 인삼 고유의 유전자를 발견하고 인삼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해석해내고 그 다음에 인삼을 그전까지는 몰랐었지만 인삼을 그렇게 유전체를 해독하고 봤더니 인삼이 최근에 지금으로부터 한 200만 년 전쯤에 사배체가 되는 그런 현상을 겪으면서 우리 한반도를 고향으로 이런 빙하기를 겪으면서도 이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다.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삼에 대해서 인삼 24쌍의 염색체를 한 개 한 개 구별하는 식별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저희 랩에서 개발했고 저희 그러니까 저희 랩이랑 그다음에 그 삼육대학교 김현희 교수님이랑 공동으로 이런 부분을 밝혔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만 이런 인삼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우리 인삼과 비슷한 미국 인삼이 있어요. 종이 틀려요. 그 다음에 이런 염색체가 우리랑 반밖에 안 되는 12쌍을 가지고 온 이런 인삼 같지 않은 인삼.
뿌리는 거의 뭐 인삼 같지 않죠. 네. 근데 이파리는 똑같아요. 이런 신기하다. 것들이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 종들에 대해서 제가 유전체 연구를 해서 이 식물 종들의 유전적인 관계에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이런 스토리를 또 다 찾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물들을 구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구하는 것 자체가 막연했는데 베트남 연구자들이 저한테 SOS가 왔습니다. 베트남 인삼 이런 게 있는데 산에 1600m, 1800m 이런 산악 지역에 있는데 1kg에 400만 원, 500만 원 해요. 비싸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랑 비슷한 인삼 종 가짜가 막 판매가 되고 있고 이거를 진짜를 구별하는 방법 이런 거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 개발하는 방법을 모르겠으니 저한테 SOS를 해서 제가 이제 여기 이 베트남이 쭉 길게 늘어져 있잖아요. 네. 이 동그라미 친 요 산 꼭대기까지도 다 제가 가봤습니다. 가서 이런 다양한 자원을 수집하고 이 식물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베트남 밑에는 없고 진짜 이 산 꼭대기에만 있어요. 1800m 이상의 산 꼭대기. 여기 더운 지역에서 있는데 더운 데는 못 살고 더운 지역 중에서도 서늘한 지역에서만 살고 또 얼음이 오는 겨울은 또 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 지역에서만 이제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저희가 알 수 있었고 이런 인삼 종 간의 식별하는 방법 이런 걸 저희가 다 개발해서 그 베트남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또 인삼 우리 고래 인삼으로 되돌아오면은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지만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열매가 다 인삼 열매예요. 이게 다 산삼 열매입니다. 제가 여기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이는 요 왜 안 열리죠? 저기 보이는 요 작은 열매가 되게 인삼의 어린 열매입니다. 좀 드셔보세요. 그럴까요? 예. 요런 열매가 근데 저기 보이는 것처럼 이 열매가 저렇게 익으면 저렇게 빨갛고 노랗고 자주색이 되는데 이거는 아주 어린 열매 상태를 따서 잘 씻고 팝콘 튀기듯이 튀기고 어떤 분이 이거를 제품화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거를 제가 좀 많이 선전도 하는데요. 맛있는데요? 맛있죠. 네, 고소고소하고 그리고 차로 먹어도 정말 쌉쌀하고 좋습니다. 되게 네. 그래서 이것처럼 인삼에도 정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인삼의 대표적인 거는 이런 자색 열매이지만 이런 노란 열매, 금빛 열매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들이 원래 우리나라 산야의 다양성으로 있었고 이것들을 또 골라가지고 더 좋은 거를 균일하게 만드는 품종화 단계 이런 품종화 연구를 거쳐서 이제 좋은 품종들이 개발이 되고 이미 우리나라에 한 30개 이상의 균일하게 또 우리나라 종자관리소에 등록이 된 오피셜한 품종이 30개 이상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0개 품종들은 어떤 거는 잘 자라고 어떤 거는 수량이 좋고 어떤 거는 모양이 좋고 어떤 거는 약효 가치가 높은 경우 있고 이렇게 다양한 그런 이거 제가 빨리 먹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삼을 개발하는데 저희가 유전체를 해독한 연구 인삼의 32억 쌍의 DNA 정보를 다 밝히고 24개의 염색체 위에 이 유전자 서열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다 밝혔습니다. 밝힌 정보를 가지고 인삼을 식별하는 유전자 분석법을 또 수백 개를 개발해서 수백 개를 적용해서 이런 각각의 인삼 품종 이거는 제가 러시아에서 산삼을 러시아에 직접 갔을 때 어떻게 구할 수 있어가지고 이걸 따와가지고 또 같이 분석을 하고 또 산양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함양, 홍천, 평창 이런 데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 이런 산양삼 혹은 산삼 이런 것들도 같이 유전자 분석법을 적용해가지고 이것들을 바코딩하는 거죠. 일일이 각각의 품종 혹은 산삼의 DNA 정보 프로파일링을 해서
얘가 어떻게 차이가 났고 어떻게 유사하고 이게 정말 산삼이라고 해도 될 건지 아니면 품종 중에 얘랑 비슷한지 이런 카테고리를 만드는 이제 바코딩 시스템 이런 거를 또 개발해서 인삼을 개발하는데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또 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삼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약용 가치잖아요. 그렇죠.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약용 물질입니다. 그 우리나라 인삼에는 한 50개 이상의 진세노사이드 종류가 있다라고 각각의 진세노사이드가 또 독특한 효능들을 가지고 있고 그게 다 모여지면 정말 만병통치처럼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내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팻말 각각의 인삼의 품종들이 다른 진세노사이드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품종마다 다른 용도를 가지겠죠. 그러니까 진짜 인삼도 명품화가 되려면 저는 요 품종을 가지고는 A라는 제품으로 가고 요 품종을 가지고는 B라는 제품으로 가고 요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요런 기반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에 있는 유전자도 저희가 다 밝혔고 모든 바이오케미컬 프로세서 이런 것들도 밝혔고 이거를 품종 간에 비교를 했더니 정말 품종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함량 자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그래서 더 좋은 인삼 종자를 개발하는 연구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뿐 아니라 인삼 아까 두릅나무 과에 속한다 그랬는데 두릅 이런 오갈피 나무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전칠삼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저희가 수십 종을 같이 유전체 연구를 비교를 했어요. 또 땅두릅도 있고 따두릅이라고 하는 또 식물도 있습니다. 이게 오타가 아니고 전혀 틀린 식물이에요. 이런 식물들을 다 포함해서 연구를 했더니 이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오른쪽처럼 인삼하고 미국삼은 한 100만 년 전에 헤어졌고 그 다음에 이 인삼하고 미국삼은 그 헤어지기 전에 약 200만 년 전에 사배체가 되는 현상을 겪으면서 아까 베트남삼은 겨울을 못 난다 그랬잖아요. 얘네들은 빙하기도 겪고 살아남을 수 있는 월동 능력을 가진 식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가 고향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이배체, 베트남삼 이런 것들은 염색체를 12쌍만 가지고 있고 얘네들하고는 한 300만 년 전에 분화가 됐고 한 800만 년 전에는 두릅이랑 분화가 됐고 한 1000만 년 전에는 오가피, 가시오가피 혹은 팔소니 아이비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당시에 분화가 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진화의 비밀 이런 것들도 캐고 있고 저희가 인삼은 또 보면은 인삼에 6만 개 유전자가 있지만 인삼의 지놈이 아까 벼에 비해서 한 10배가 크다 그랬잖아요. 그 큰 이유가 뭘까? 안에 봤더니 우리가 소위 맥클린톡이 트랜스포존 전이인자 점핑 유전자라고 했던 그런 트랜스포존이 인삼 내에는 너무 많더라. 엄청 많더라. 그 많은 것들이 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또 분석을 해서 답을 찾았고요. 종합적으로 요약 드리면은 전 세계 인삼종은 약 16종 정도가 분포하는데 우리가 인삼 그러면은 우리 한반도에 있는 고려인삼, 미국에 있는 미국 인삼, 그 외에 이배체 인삼종들은 히말라야산, 베트남 요 1800m 이상 산 꼭대기에 자라고 있습니다. 더운 지역에. 여기 한 10개 이상의 종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제가 상상하건대 약 1000만 년 전에 한 800만 년 전에 그 사이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아시아 전역에 이 인삼의 어떤 그 모태가 되는 인삼의 어떤 기원이 되는 식물종들이 쭉 분포했고 그 중에 어떤 하나가 또 미국으로 이주를 했고 그 다음에 한 200만 년 전쯤에 빙하기, 간빙기 막 이런 아주 격변하는 환경 속에서 대부분 이배체 종들은 여기서 멸종했는데 두 개 간에 교잡이 되면서 사배체가 되고 그러면서 월동 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게 이제 한반도를 위시해서 이 지역에 우리
고려 인삼의 모태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또 한 100만 년 전에 이제 이주하면서 미국 인삼의 기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 인삼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거든요. 그거의 어떤 모태도 저는 이제 고려 인삼이 모태가 되었을 것이고, 이제 고려 인삼이 이제 한반도 동북아시아 이 빙하기 간빙기 요 시기에 이제 어떤 자연적인 진화를 통해서 태동되었지만 정말 우리나라 중심으로 이제 우리 이 모체가 되면서 우리 한반도의 어떤 상징과 같은 그런 식물로 자리 잡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유전체 연구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체 연구를 통해서 쉽게는 또 바쿠랭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유사한 종을 식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가공이 되더라도 얘가 진짜 고려 인삼인지 미국 인삼의 씨인지 이런 거를 뭐 금방 알 수 있고, 가공이 많이 되더라도 알 수 있고 그렇거든요. 유전체 연구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활용이 될 수 있고, 이것들이 또 이용이 되면은 우수한 품종 종자를 개발하는데 획기적으로 빨리 요 시기를 줄일 수 있고 이제 발전시킬 수가 있다. 그걸 통해서 맞춤식 종자가 어떤 그린바이오 산업의 소재로 산업을 부흥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실시간 질문이 조금 네. 이렇게 있는데 실시간 질문을 짚고 좀 넘어갈까요? 아니면 예, 뭐 어떻게 좋습니다. 한 5분 정도만? 5분 정도만이라도 한번 네. 짚어볼까요? 네. 아, 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저 아까부터 되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위에서 두 번째에 나노님이 교수님 고려인삼의 사배체가 된 원인이 우리나라 사계절 기후로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부터 사배체 얘기가 좀 많이 나와서 예. 그러니까 이 사배체가 그러니까 사배체가 되는 거는 동물에서도 거의 없는 현상이에요. 동물은 사실 그 이를테면은 사배체가 되는 기작을 보면은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교잡이 되면 라이언이 되잖아요. 라이거, 네. 타이온 뭐 이렇게. 네. 근데 걔네들은 사자의 염색체 한 쌍, 한 개, 한 카피, 엄마 그 호랑이의 한 카피가 있어서 반반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생식 능력이 없어요. 맞아, 왜냐하면 없어요. 이 페어링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살짝 어긋나요. 오. 근데 이것이 둘 다가 두 배가 되면은 이거 호랑이도 쌍이 되고 사자 것도 쌍이 되고 이렇게 되는 현상이 사배체예요. 근데 타이어는 라이거는 네. 그냥 반반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식 능력이 없는데 식물은 그렇게 됐다가 환경으로 자라는 과정에 얘네들이 두 배가 되는 현상이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환경이 그냥 단순한 사계절 이런 거에서도 물론 만들어질 수 있는데 굉장히 급변하는 환경 변화. 빙하기를 겪었다가 지구가 막 더워지는 그런 변화. 요럴 때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전 지구상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런 게 많이 겪었던 시기, 큰 기후변화 시기, 이런 것, 시기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고, 뭐 인삼에서만의 그런 변화가 아니라 많은 식물들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사는 앵무새님이 교수님 인상의 품종에 따라서 다른 화학 성분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성분의 비중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라는 화학 성분 뭐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 진세노사이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진세노사이드 종류가 뭐 한 50가지가 있는데 걔네들이 완전히 다른 놈이 나온다 라기보다는 그 50개의 프로파일에 어떤 거는 A가 많은데 어떤 품종은 B가 많거나 어떤 품종은 D가 많거나 요런 이제 변화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삼 그러면 대체로는 비슷하죠. 비슷한데 더 딥바인에서 들어가면은 A라는 화학 성분이 많은 품종, D라는 화학 성분이 많은 품종. 요런 이제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오템폴렘이 네. 대멸종대 다양성도 증가했군요. 사실 네. 뭐 그런 변화로 상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가 동물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멸종을 많이 초래했는데 맞아. 식물에 있어서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그 과정에 사배체가 되면서 사배체가 되고 나면은 이제 막 이 믹싱되고 새로 리콤비네이션 되면서 훨씬 더 다양성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기작을 식물에 있어서 진화의 어떤 근본 원인을 그러니까 진화 전 세계적으로 바이올로지에서 진화를 얘기할 때 찰스 다윈을 얘기하잖아요. 네. 저는 식물 진화의 기본 메커니즘을 정말 잘 말씀하신 분은 오히려 우장춘 박사님이라 얘기하고 싶어요. 우장춘 박사님의 종의 합성 이론을 말씀드렸잖아요. 배추과 식물 6개를 서로 염색체를 카운트해가지고 배추하고 양배추 배추는 10쌍을 가지고 있어요. 양배추는 9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노란 십자가 모양의 꽃을 피는 또 이걸 봤더니 유채라는 게 있었는데 걔는 19쌍을 갖고 있어요. 유전체를 다 완전히 해독해 봤더니 배추에 10개, 양배추 9개가 고스란히 들어있더라는 거죠. 자연 상태에서 그게 만들어졌어요. 배추하고 양배추가 분화된 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400만 년 전쯤에 이렇게 분화가 됐는데 지금부터 한 10,000년 전에 이 두 개가 또 자연 상태에서 합쳐졌어요. 그게 이제 사배체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물의 어떤 진화의 큰 원동력은 사배체 현상. 그걸 처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밝힌 사람은 우장춘 박사님이다. 정말 진화에 있어서 큰 업적을 식물에 있어서 이제 세우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식물이 적응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냐고 저희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빠른가요? 그러니까 빠른 거라기보다는 진짜 이제 저 변화는 사실 수백만 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사실은 사배체가 되고 나면은 우리가 라이거 얘기했지만 디펙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디펙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걔도 대부분은 퇴화되거나 적응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렇지만 아주 불량한 환경이 오래 지속되고 대부분은 정상적인 것들은 다 죽었는데 걔네들이 어떤 극복하고 살아남을 어떤 힘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게 수년이 될지 수십 년이 될지 이런 과정 속에서 걔가 다시 서바이벌 하면서 이제 그 힘을, 파워를 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리고 적응하게 되면은 얘가 다양성, 그 다음에 생태적으로 무점하는 그런 형태로 진화해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속도의 문제기보다는 적응 다양성이 크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되게 엄청 많은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아쉽네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강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해봤는데 좀 소감이 어떠셨어요? 엄청 긴장하고 사실은 뭐 저는 그 외국에서 수백 명 강연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 눈을 보면서 하는 강연인데 지금은 사실 어디를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이걸 처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왔는데 사회자님 편하게 해주신 덕분에 또 여러분하고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제가 두서없이 하면서 시간 안배 좀 잘 못하고 질문 받을 시간이 좀 늦어져서 적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다음번에 또 한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도 잘 안배해서 좋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아마 정보를 더 많이 들은 게 더 값졌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강연해주신 양태지 교수님께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